이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새벽 김정은 정권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홋카이도 바다에 떨어졌었고 이번 11월 29일에는 아오모리 앞바다에 낙하했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하루 전인 11월 28일 오후 6시 33분에 군 대응 타격 훈련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그 미사일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명한 국가는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본인인 김정은 정권도 이것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지요. 11월 29일 미사일 발사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하루 전인 11월 28일 낮에 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공유 덕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미국은 이 미사일이 아직 상공을 날고 있는 동안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낙하 시기와 관련해서 일본은 미사일이 낙하하기 10분 전에 일본에 가까운 그 바다에 낙하하기 10분 전에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즉시 보도를 했고 그 명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라고 보도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이렇게 각국이 빠르게 보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그렇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대단히 빠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은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경우에 북한의 국제안보 훼손을 규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 국제 동향 가운데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관련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죠. 특히 그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자로서의 그 관계가 아주 오래된 그런 국가들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에 놓인 그런 국가들이죠. 이번에 러시아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상원격인 그 국회의원 그룹이 있고 하원격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하원이 다른 나라 같으면 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의 그룹을 스테이트 두마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하원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스테이트 두마에서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니드 슬러츠키라는 위원장이 북한에 의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하는 것을 타스 통신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 대표단의 단장은 공산당 소속인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이다 하는 것까지 알려졌죠. 이 타스 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다 하고 확인해 준 사람이 이반 멜리코프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2017년 11월 15일 이집트의 국영 언론사인 메나통신 MENA 메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연합뉴스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의회 대표단의 그 일원으로 같이 북한에 가게 돼 있던 알렉세이 체파, 이 똑같은 러시아 하원의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바로 북한 핵 문제에 있죠. 역내 군비 증강 중단 방안,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혹은 다른 첨단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 군비 증강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그 북한 방문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소식이 연합뉴스 11월 26일자에 보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17년 11월 27일 외신은 이 러시아의 스테이트 두마 하원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양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에 체류 중인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에 ICBM을 발사한 겁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단이 북한에 머무는 그 기간에. 이렇게 되자 러시아 의회 지도부가 북한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러시아 의회 지도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러시아 상원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 그가 비난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러시아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을 비난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 그것은 분명히 이번 사태에서, 이번 상황이 전개되어 간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요. 2017년 11월 28일 미국 시간입니다. 그 CNN의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롭 매닝 대령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으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북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영토, 미국 캐나다 동맹군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게다가 괌의 국토안보국 및 민방위본부에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마리아나 지역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의 그 입장을 알 수 있죠. 일단 괜찮다. 즉시 보복을 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좀 소개하죠. 참여과학자 연맹, 우리나라에도 제법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연맹의 글로벌 보안 프로그램 공동대표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자 미사일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워싱턴 타임스하고 가디언지 양측에 인터뷰를 했는데, 워싱턴 타임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그 ICBM의 사정거리가 유럽과 호주를 강타하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워싱턴 DC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거기에 이르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적을 따랐을 때, 이번에는 극도로 가파르게 그런 궤적을 나타냈는데, 정상적 궤적을 따랐을 때에는 사정거리가 13,000km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빗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럽과 호주를 강타하고 워싱턴 DC에 이 ICBM이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ICBM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원자폭탄 했는데 BBC의 보도에 따르면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말고 또 그 미국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 날짜로 11월 28일 이 뉴스는 CNBC의 보도입니다. 매티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이전에 발사했던 어느 미사일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결론은 세계 평화, 지역 평화, 그리고 분명히 미 합중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탄도미사일 구축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번 이 미사일은 그 지속되어 온 열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ontinued effort 라고 해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날짜로 11월 29일 BBC의 조나단 마커스도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뉴스가 중요한 것은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세계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그 요점을 한 3가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 만에 처음 하는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트럼프의 위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그 약을 올리듯이 협박하듯이 하는 그 말,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심지어 중국의 압력에 시달렸기 때문도 아니다. 트럼프 때문도 아니고 시진핑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던 것은 멈춤, 즉 중지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과거의 시험과 비슷한 계절적 감소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75일간 멈춰 있었다. 그동안에 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었다. 2달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발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멈춘 적이 아예 없다. 이런 것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28일 BBC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장거리 미사일에 적재될 수 있는 소형 수소폭탄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계의 긴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다. 이번에는 CNN의 보도입니다. 매티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백악관 대변인 폴 라이언, 상원 공화당 다수 지도자 맥코넬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 곳곳을 강타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전 세계 어디든지 그들의 그 무기로 ICBM에
그 무시무시한 수소폭탄이든 원자폭탄이든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고려해보면 괜찮을 수 없는데 미국은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그때 중국은 북한 국경선 부근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대충 그 무렵을 그 기간을 조금 폭넓게 잡아보죠. 그래도 그렇게 긴 간격은 아니니까. 중국은 북한행 여행객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북한의 대북 군사적, 경제적 견제 행동은 잘 살펴보면 바로 미국이 하던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러한 일들이 중국의 태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공동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11월 29일 새벽 북한이 7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이때 우리는 미국을 가리키죠. 우리가 처리하겠다. 미국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연합뉴스의 미국 현지 시간 11월 28일자의 소식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고작 유엔 안보리 소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곰곰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역시 이것은 시나리오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문재인의 착각 한반도 전쟁이라는 그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